안녕하십니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파피용에 탑승한 마지막 인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작성된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혼란한 지구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류는 초대형 우주선 파피용호를 만들어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DE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파피용호 안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세대를 반복하며 생존했고 마침내 마지막 세대인 당신은 파피용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착륙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파피용에서 살아간 인류가 전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류가 10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초대형 우주선을 개발하여 새로운 지구에 인류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가 살고 있던 지구의 하늘은 대기오염 때문에 늘 짙은 황갈색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피용의 환경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부정적인 면을 탈피하고자 한 파피용에서도 똑같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었죠. 당신께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피용 책에 대해 경제 분야, 어문 계열의 내용을 담당하게 된 배주연입니다. 우선 여러분, 홍보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을 만들고 보니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분야를 엮으려 시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들어가기 앞서서 파피용이라는 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혹은 아파트에서 줄거리를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1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지 메뉴를 봐주세요. 그러면 인류를 구할 마지막 희망이 온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이나 주제는 영화 인터스텔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망가진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우주로 나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금은 별개지만 코로나19 국제적 재난 상황 때문에 경제적 상황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신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어 신형 인프라가 낯설 텐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첨단과학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이 부흥시키고자 하는 분야들입니다. 사실 50개가 넘는데 너무 많아서 일부만 추려왔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을 하나요? 현 상황에선 만국이 공통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특히 중국은 44년 만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5G, 인공지능, Io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GDP가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이런 성공을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처음 창립되었고 다음에 이가 공산당에 가입했고 1924년에는 공산당이 국민당과 국공합작을 맺었고 1934년에는 국민당을 피해 1만 킬로미터 대장정을 시작했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다시 2차 국공합작이 맺어졌고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고 그와 동시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이 시작됐고 1949년에 기적적으로 공산당이 승리하였고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쫓겨났고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은 결국 오늘날의 중국,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후 마오쩌둥은 대학진운동을 시작했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고 경제를 개박살냈고 1976년 9월 9일 사망합니다.
1977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허거펑은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밀어붙였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위대하신 마오쩌둥 주석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사망 이후 지지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허거펑은 다양한 세력들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바로 오랜 정치 짬밥으로 많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해 내쳐졌던 덩샤오핑은 마오가 죽은 뒤 다시 정치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허거펑 주석의 잠재적 경쟁자로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허거펑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혁개방 정책들을 적극 수용하며 국가 운영에 반영하였고 덩샤오핑은 과학과 교육 분야만을 도맡으면서 권력 욕심이 없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다 1978년부터 그의 역할은 외교로 확장되었고 1979년에는 군사 업무까지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1978년 12월에 열린 공산당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의 미래를 바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대단했지만 문화대혁명은 실패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권한도 많이 줄 것이고 개인들이 돈벌이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자녀만 낳으세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필두로 덩샤오핑이 허거펑을 밀어내고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농촌을 싹 다 뜯어고쳐 봅시다. 덩샤오핑 정권은 마오쩌둥이 인민공사라는 이름으로 뭉태기로 묶어놨던 농촌 조직을 전부 해체시켜버렸고 농민들이 알아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업 중심 국가였던 중국에서 농촌을 시작으로 시장 경제가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농가의 소득은 1978년부터 향후 20년간 연평균 15%가량이나 증가하였고 곡물이나 면화와 같은 작물들은 2배에서 4배 이상의 생산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농촌개혁이 막 2배에서 4배 이상의 생산량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은 1위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작은 활동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같이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에는 각국의 대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나의 의견을 외국어로 써보는 활동입니다. 저는 중국어과 전공이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써보았어요. 실시간 활동이었으면 같이 진행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긴 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영상을 멈추고 집에서 각자 작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영상이 길지 않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 끊지 마시고 그것도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파피용의 세부 주제 중 사회 부분을 맡은 위가영입니다. 앞서서 대략적인 파피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파피용이 매우 거대한 우주선이라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파피용 우주선 선체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피용은 책에 묘사한 대로 곤충의 한 모습과 닮았습니다. 파피용 내에는 14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빛, 온도, 습도, 그리고 중력을 포함한 지구의 생태계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파피용의 근본적인 제작 이유에는 이미 희망이 없는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을 찾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원래 지구의 모습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원래 지구의 모습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속 과학자 이브라는 사람이 말하는 지구는 폭력과 시위, 그리고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 때문에 공동체가 희생됩니다. 돈이 전부인 것 마냥 행동하며 수많은 관습과 쓸데없는 절차에 묶인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하지만 이브가 주장하는 이 원래 지구의 모습을 탈피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자는 책 전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고 결혼이라는 제도 또한 없으며 환경까지 모두 생각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모두 갖춘 유토피아를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로 역사, 지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브가 말하는 유토피아가 불가한 이유는 인류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최대한 그에 가까운 민주주의와 인간으로서의 의무라는 사실에 이미 도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의 치열한 과정은 파피용이라는 제2의 지구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에서의 민주주의, 국가가 없는 상태, 전제군주 국가, 무정부 상태,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사회라는 역사가 이 파피용에서 다시 재현됩니다. 지구에서의 역사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구에서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태계를 지키고 상호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으로 파피용의 생활을 유지하기로 약속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개념 자체를 없애고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많은 테스트를 받은 만큼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결혼이라는 불편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단지 빵을 굽고 집을 짓는 최첨단의 선사시대의 상태가 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에서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파피용에서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피용이 없애려고 했던 지구의 일부인 법과 감옥이 다시 생겨나고 다시 새로운 사회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고 권력을 가진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계급을 만듭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파피용에서의 수많은 역사가 새로 세워지지만 지구에서의 역사는 기록되지도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브가 그토록 없애려 했던 지구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파피용이 새로운 행성에 도착까지의 1000년, 그때에는 이미 남은 사람들은 오직 6명 뿐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폭력의 역사 뒤에 남은 사람들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6명을 사회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면 또한 존재합니다. 오직 개인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곳이며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는 사람은 오직 남자 1명 그리고 여자 1명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경제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봐도 세계의 역사는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내에서 해결책을 찾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를 바꿀 수 없으므로 당장 드리워진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인류가 현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 중 하나는 2020년의 기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달고 SNS에서 39,000회 이상 공유된 해시태그입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실, 눈앞에 기후위기가 정말 닥쳐오는 게 아닌가 고민할 때 이상기후란 말로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외면하려 하지 말자 등이 네티즌들이 함께 가져온 말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안전으로부터 방치하는 것입니다. 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청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충 증가, 기록적인 강수, 폭염 등을 기후변화의 구체적 문제의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매미나방 등과 같은 것은 저희 안양외고 학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이미 기후 문제가 심각하게 저희에게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이처럼 저희가 유토피아라는 것을 만들거나 파피용이라는 우주선을 통해 새로운 지구를 찾아 떠날 수는 없지만 기후위기부터 작은 지구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유토피아를 찾진 않아도 그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지만 다음 친구도 이어서 발표를 해줄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피용에서 기술과 환경을 맡은 도유민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분야에서 파피용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탐구해보고, 두 번째로 생태계의 측면에서 우리 지구의 환경오염과 인간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해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피용 책 중에서 보면 파피용 우주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광자로 이루어졌고 이 빛 입자가 밝은 색깔 마름모의 측면을 때리면서 밀어내면 날개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높이 1000m, 32개의 분할구역으로 이루어진 선체의 첫 번째 분할구역의 크기가 이것이었다. 책 중에서 파피용은 맥나마라의 투자를 받고 이루어진 초대형 우주범선이었죠. 과연 현실에서도 이렇게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미국 억만장者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는 지난 30일 오후 3시 22분 로켓에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민간인의 우주여행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곁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피용의 비행 원리는 어떨까요? 파피용은 빛으로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 주인공 이브는 태양범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소설 파피용에서 나오는 우주범선처럼 커다란 돛을 펴고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선이 떴다. 소설 속 우주범선처럼 돛이 태양풍을 받을 때 추진력을 얻는다. 이렇게 빛을 이용하는 우주선에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르베르의 이 아이디어는 한 행성협회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이 문학에, 또다시 문학이 과학에 서로 미치는 영향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민간의 우주여행과 빛을 이용하는 우주선을 합쳐보죠. 기사를 읽어보면 스티븐 호킹과 마크 저커버그 등이 함께 스타샷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2017년 기사라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파피용에 출발한 과거의 지구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파피용 중에는 세계 대도시들의 하늘은 대기오염 때문에 늘 짙은 황갈색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도시인들은 뻑뻑한 공기 속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또한 다음 장면에서는 오존층에 구멍이 생겨 극지방이 녹고 있었다. 해수면 상승으로 또다시 여러 차례 지진 해일이 발생해 여러 해안 도시가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신종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새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 후 치명적인 독감으로 변했고 이 때문에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것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지구의 모습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북극 바다에서 여름 수온이 올라감으로 인해 태평양에 서식하는 동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에볼라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존층의 파괴는 그동안 남극 상공에서 가장 심했으나 최근에는 북극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열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북극은 38도, 시베리아는 3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환경오염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듯 환경오염은 파피용과 같은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 지구를 대신하여 인간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파피용에서는 아쿠아리움 1이라는 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실험을 하고
파피용 우주선 안에서 일을 실현합니다. 이 아쿠아리움원과 파피용에서는 서로 먹이가 되고 상호작용하는 자연의 원리를 가져와서 작은 생태계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파피용 내용을 보면 생물의 배설물과 사체가 흙 속의 박테리아에게 먹히면 박테리아는 이것을 밀양원소로 바꾸고 이 밀양원소가 식물의 양분이 되었다. 식물은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육식동물은 죽어서 다시 생태계 순환으로 되돌아가는 시기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 지구를 대신하여 실제로 인간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든 사례가 있을까요? 1991년 9월부터 만 2년 20분간 바이오스피어2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구의 생태계를 재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축구장 크기 정도의 거대한 건물에서 밖의 대기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 남자 4명과 여자 8명이 생존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 세계에 약 3,800종의 식물과 동물이 수용되었고 이 식물과 동물들을 남자와 여자들이 직접 재배하고 공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그 문제점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식물을 심었습니다. 또한 이 식물이 또 넝쿨이 되어서 다른 광합성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산소의 농도가 떨어져서 내부의 동물이 멸종, 식량이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들 사이에 적의와 증오감이 생김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안에서는 계속하여 진화와 변화가 일어나고 다양한 종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쿠아리움원과 파피용 안에서는 한정된 종으로 생태계를 꾸릴 수 있었지만 한정된 종은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생태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은 실제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그저 공상과학 소설 같던 파피용이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파피용의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미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파피용호의 인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내용에 대해 알아보셨죠? 확실히 지상에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곳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숙지해 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피용 우주선에 탄 마지막 심리학 연구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한 새로운 곳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마 이미 여러 분야에 대해 알아보셨겠군요. 이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심리에 관한 부분이죠. 심리라는 부분은 어쩌면 막연하기도 하고 딱 떠오르는 개념은 아닌 듯합니다. 확실히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도 파피용에 탑승한 첫 번째 심리학자 아드리엥 1에 대한 기록을 통해 심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파피용호의 인류인 만큼 여러 기록들을 보고 탐구하여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이루는 데 도움을 보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처음 이 우주 속 도시를 고안해냈고 또 지구를 탈출한 첫 세대, 우리의 선대라고도 칭하는 이브 1과 엘리자베트 1의 기록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옛날 지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구 사람들이 과거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엿볼 수 있고 그들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파피용에 지금 비록 전구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도서관도 거의 무너진 상태지만 이브가 남긴 서적을 통해 또 남은 몇 가지의 책들을 통해 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그저 기록으로 접한 그들에 대한 저의 추측일 뿐이니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한 맥락을 소개하자면 이브 1과 엘리자베트 1의 만남은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자베트 1은 이브 1이 낸 교통사고로 인생을 망치게 되었죠. 엘리자베트 1은 이브 1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이브 1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어떻게든 엘리자베트 1에게 무엇이라도 돕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개인적인 빚을 갚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트 1이 파피용의 항해사가 된 것이었죠. 이브 1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그것이 심해져서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써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불행을 잊으려고 비교하면서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고 싶었던 듯합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는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 상대적 우월감 같은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존재를 타인에 의해 규정하는 오래된 습관이었을까요? 엘리자베트는 늘 탈진 상태로 지냈다. 솔직히 가만히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엘리자베트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경이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그녀의 능력도 무디어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엘리자베트는 스스로 타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엘리자베트 1 또한 사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피용은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파피용의 이륙의 성공이 하나의 성공 경험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연이은 성공들을 불러왔으니까요. 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파피용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파피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 모두들 파피용 우주선은 여러분께 어떤 기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군요. 아마도 무조건 나쁜 기억 또는 좋은 기억 둘 중 하나로 나누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파피용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낸 여러분을 위해 또 지상에 도착한 뒤 생긴 여유 있는 시간마다 고민해 보라고 한 고민거리를 던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세련된 말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저는 파피용 우주선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시간 보내기 딱 좋은 주제인 듯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래봬도 예전 기록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정성스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지구에 정착하기에 어쩌면 힌트라거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인류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순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종이에 써서 파피용 우주선에다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남기는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운을 빕니다.